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저는 72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아니, 알려줬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된 지 3년째였습니다. 집은 전세,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월세 5만 원짜리 집이 있다고요. 요양원 아니고 혼자 살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라고요.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요. 알고 보니 진짜 있었어요. 지금 그곳으로 어르신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도 1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고요. 다만 들어가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고 나서도 생각과 달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75, 그곳에서 산 지 2년째입니다.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요양원이 나았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남편은 69 되던 해 겨울에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자리가 차갑더라고요. 장례 치르고 49제 지내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나서야 느꼈어요. 아, 이제 진짜 혼자구나.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아이가 자주 들렀고 동네 사람들도 안부를 물었어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였습니다. 딸도 자기 살림이 있으니 매일 올 수는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밥 먹을 때였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대화가 없어도 괜찮았거든요.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혼자가 되니까 숟가락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TV를 켜놔도 허전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대충 몇 숟갈 뜨다가 그냥 치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kg, 3kg씩 줄었어요. 딸아이가 얼굴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밥은 제대로 먹어요? 제대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밤은 더 무서웠어요. 불을 끄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면 어쩌나. 그런 뉴스 본 적 있잖아요. 혼자 사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발견됐다는 거. 남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꼭 베개 옆에 두고 잤습니다. 뭔가 있으면 119 누르려고요. 근데 손가락 떨리면 버튼을 못 누를 것 같았어요.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서너 시에 깨면 다시 못 잤어요. 천장만 보면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면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밤만 되면 또 무서워지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버거워졌고, 장 보고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삐끗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진짜 무서웠어요. 혼자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딸한테 전화해서 겨우 병원 갔습니다. 큰 건 아니었는데 딸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며칠 뒤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요양원. 딸은 그 단어를 입 밖에 안 냈지만 눈빛으로 느껴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내 발로 걸어 다니는데 벌써 요양원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괜찮다고, 아직은 혼자 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요양원밖에 답이 없는 건가?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딸은 그 말을 직접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라는 거잖아요. 저도 모른 척 했어요. 그 이야기 꺼내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님이라고 젊었을 때부터 같이 시장 다니고 경조사 챙기던 사이였어요. 남편들끼리도 친했고 명절 때면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더라고요. 수님이 남편이 먼저 가시고 그 뒤로 수님이도 몸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그날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었거든요. 나 요양원 들어왔어. 한번 놀러와. 며칠 뒤에 면회를 갔습니다.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요양원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로비에 꽃도 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양쪽으로 방문이 줄지어 있었는데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마치 병원 같았습니다. 아니, 병원보다 더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분명 있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TV 소리만 여기저기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웃음소리는 안 들렸습니다. 수님이 방은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수님이가 침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손을 잡았는데 너무 말랐어요. 내가 기억하는 수님이가 아니었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침대, 작은 서랍장, TV,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썰렁했어요. 집 같은 느낌이 안 났습니다. 수님이는 밥도 잘 나오고 약도 챙겨주고 불편한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끝에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여기는 돌봄은 있는데 삶은 없어.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순이미는 계속 말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약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자고고. 매일 똑같다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다고요. 다들 자기 방에만 있고, 밥 먹을 때 잠깐 보는데, 인사만 하고 끝이래요. 깊은 얘기 할 사람이 없다고요.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손주들은 여기 오는 거 싫어한대요. 수님이 눈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수님이가 휠체어 타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줬어요. 도와줘. 심심해 죽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수님이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더라고요. 그 얼굴이 며칠 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봤어요. 수님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돌봄은 있는데 삶은 없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밥 먹고, 약 먹고, TV 보고, 자고. 그게 남은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건가? 무서웠어요. 죽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나 혼자서도 괜찮아. 걱정 마. 딸이 뜸을 들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오늘 수님이 면회 갔다 왔거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전화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안 살 거라고 했는데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혼자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요양원은 싫고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수님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거 보던 그 표정.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아니, 저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다짐했지만 막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딸 말대로 할까.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요.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동네 경로당에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 얼굴이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경로당에는 아는 얼굴들이 몇 분 계셨어요.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어? 살 빠졌네. 이런저런 안부를 나눴어요. 그러다 한쪽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세가 5만 원이래. 요양원 아니고 각자 방이 따로 있대. 혼자 생활하는 건데 외롭지 않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5만 원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슬쩍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냐고, 어디서 들었냐고.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거래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이라고. 동생이 작년에 들어갔는데 좋다더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사기 아닌가 싶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나 오늘 경로당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거 진짜 있어. 딸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어요. 핸드폰으로 뭘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구조인데 깔끔했어요.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있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구나. 요양원 아니고 혼자 살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 딸이 신청 조건도 알아봤대요. 나이도 되고 조건도 맞을 것 같다고. 서류 준비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며칠 뒤 딸이랑 같이 주민센터 갔어요. 서류 떼고 신청서 작성하고 딸이 옆에서 도와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접수증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신청만 하면 금방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신청하고 나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일주일, 열흘, 보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고. 딸이 다시 알아보더니 말해줬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은 대기가 길대요.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도 기다린대요. 2년이요? 순간 막막해졌습니다. 2년이면 74이에요.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기다리기로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서류에 문제가 있대요. 소득 증명 서류가 하나 빠졌다고. 다시 제출해야 한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다 챙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이랑 같이 확인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간이 잘못됐대요. 최근 6개월치가 필요한데 3개월치만 뗐던 거예요. 다시 주민센터 가서 서류 떼고 또 제출하고. 번거롭기도 했지만 그보다 불안했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순서가 밀리는 건 아닌지. 딸한테 물어봤어요. 이러면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딸이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괜찮다고 했어요. 서로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또 2달이 지났어요. 5달째.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핸드폰부터 봤어요.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온 거 없나? 문자 온 거 없나? 아무것도 없으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니구나. 내일은 올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 내가 탈락한 건 아닐까? 서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닐까? 연락이 안 오는 게 거절이라는 뜻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차라리 그냥 지금 집에서 버틸까?
어차피 안 될 거 괜히 기대만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수님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거 보던 그 표정. 돌봄은 있는데 삶은 없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포기하면 나도 결국 거기 가게 되겠구나. 이를 악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안 되면 그때 생각하자.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됐구나. 진짜 됐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신청했을 때도 가을이었는데 1년이 지나 또 가을이 왔어요. 1년을 기다렸구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입주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딸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이삿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평생 모은 게 이것뿐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무거운 짐은 두고 가도 되니까. 입주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드디어 입주 당일이 됐어요. 딸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을 싣고 집을 나섰어요. 떠나기 전에 빈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남편이랑 살던 집, 혼자 버티던 집. 잘 있어. 고마웠어. 마음속으로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쯤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 입주 첫날. 딸이 짐 풀어주고 이것저것 정리해줬어요. 방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도 있고 비상벨도 있었어요. 딸이 돌아갈 때쯤 됐습니다. 저녁 먹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딸이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늘은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다음에 천천히 오겠다고.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혼자 방에 앉았어요.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새 집인데 낯설었습니다. 천장도 낯설고 벽도 낯설고 냄새도 낯설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건물 몇 개, 나무 몇 그루.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 병원 가려면 버스 타고 40분.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첫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롭더라고요. 여기 와서 뭐가 달라진 걸까? 혼자인 건 마찬가지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동식당에 내려갔어요. 어르신들이 이미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서로 아는 사이 같았어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반찬도 나눠 먹고 저만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 앉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빈자리 찾아서 조용히 앉았어요. 밥 먹는데 아무도 말 안 걸어줬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랑 뭐가 다르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더 외로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이미 그룹이 있더라고요. 새로 온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경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쟤는 누구야? 어디서 왔어? 그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프로그램에도 나가봤어요. 체조 시간, 노래 교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따라만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한테 전화했어요. 명절에 와서 자고 가라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는 외부인 숙박이 안 된대요. 규칙이 그렇대요. 요즘 새로 지은 곳들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가족이 와서 자고 갈 수 있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없었어요. 딸이 명절에 왔다가 저녁 먹고 일어나면서 그러더라고요. 다음엔 우리 집에 가서 자요, 엄마. 고마운 말인 거 알아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여기 온 게 맞는 건가? 차라리 그냥 집에 있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식당에 가도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았고, 프로그램에 나가도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할 일이 없어서 1층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 앉더라고요. 같은 층에 사는 분이었어요. 복도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었는데 인사만 하고 지나갔던 사이였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새로 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적응하기 힘들죠? 저는 그냥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얘기해 주더라고요. 본인도 처음 왔을 때 한 달 동안 울었대요. 여기 사람들이 차갑게 느껴지고 외롭고 후회도 많이 했대요. 석 달 지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석 달.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분 이름은 영숙 씨였어요. 저보다 2살 많은 77. 영숙 씨가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몇 시에 체조 가면 사람이 적은지, 어느 테이블에 앉으면 편한지, 누구는 말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누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정보들이 도움이 됐어요. 조금씩 다른 분들하고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런 인사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2달째 되던 날, 영숙 씨가 텃밭에 같이 가보겠냐고 물었어요. 건물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가꾸는 거래요. 상추, 쪽파, 고추 같은 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흙 냄새를 맡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랜만이었어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도 텃밭 한 구역 받았습니다. 영숙 씨가 지금 시기엔 쪽파가 좋다고 알려줬어요. 같이 묘종도 사러 가고 심는 법도 배웠습니다. 흙을 만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나쁘지 않구나. 식당 밥도 괜찮았습니다. 한 끼에 2,000원. 혼자 해 먹는 것보다 싸고 편했어요. 처음엔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는 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뭐 해 먹지, 이런 고민이 사라졌어요. 다만 관리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월세는 5만 원인데 관리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월세보다 관리비가 3배나 비쌌습니다. 관리 인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더라고요. 처음엔 속상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알아볼 걸. 근데 다 합쳐도 20만 원 정도였어요. 혼자 집에서 살 때 월세의 공과금에 이것저것 나가던 거 생각하면 오히려 낫습니다. 무엇보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구 만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없던 감각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 말이 맞았어요. 석 달 지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완전히 익숙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것도 있었고 서운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무서워졌어요. 넉 달째 되니까 하루가 바빠졌어요. 아침 7시 반에 체조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안 나갔는데 영숙 씨가 자꾸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목 돌리기, 어깨 풀기, 다리 들어 올리기. 별거 아닌 동작들이었는데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런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니까 기분이 달랐습니다. 체조 끝나면 건강관리실에 갔어요.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혈압 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여기선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를 하게 됐어요. 수요일에는 노래 교실이 있었습니다.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어릴 때부터 부르던 노래들을 다 같이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금요일에는 영화 상영회도 했습니다. 문화실 불 끄고 벽에 영화 틀어주는 건데 어린 시절 동네 극장 생각이 났어요. 슬픈 장면에서는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웃긴 장면에서는 다 같이 웃고 영화 끝나면 자연스럽게 감상을 나눴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주인공이 우리 딸 닮았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각자의 인생을 엿볼 수 있었어요. 텃밭 일도 재미가 붙었습니다. 쪽파가 자라는 걸 보는 게 그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영숙 씨랑 같이 수확해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내가 키운 거로 반찬에 먹으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5달째 되던 날 딸이 찾아왔어요. 얼굴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살쪘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말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저녁 먹고 가겠다고 해서 식당에 같이 갔습니다. 영숙 씨도 소개해 줬어요. 딸이 인사하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헤어질 때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이번엔 덜 서운했습니다. 여기도 내 집이니까요. 밤에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후회만 했거든요. 여기 와서 뭐가 달라지나, 혼자인 건 마찬가지잖아. 근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아침에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심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었어요. 저녁에 안부 물어봐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쓰러져도 비상벨 누르면 누군가 온다는 안심도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혼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금 75. 여기 들어온 지 2년째입니다. 완벽한 곳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관리비는 여전히 비싸고 외부인 숙박은 안 되고 도심에서 멀어서 병원 가려면 버스 타고 40분 걸려요. 식당 밥이 입에 안 맞는 날도 있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기싸움도 있어요. 가끔은 그냥 집에서 살 걸 그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그럼 지금 나는 어디 있었을까?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님이처럼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 생각하면 여기가 낫습니다. 며칠 전에 수님이한테 전화했어요. 요양원에 있는 그 친구요. 목소리가 더 힘이 없어졌더라고요. 요즘 밥맛도 없고 하루가 너무 길대요. 나는 어제 텃밭에서 상추 땄다. 영숙이랑 노래 교실 갔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수님이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잘한 거야. 거기 간 거. 그 말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님이도 여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양원만 답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랬고 수님이도 그랬고. 근데 아니었어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몸이 더 안 좋아지면 결국 요양원 가야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체조 가고, 점심에 영숙 씨랑 밥 먹고, 오후에 텃밭 가고, 저녁에 프로그램 나가고. 바쁘진 않아도 할 일이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도 덜 무서워요. 비상벨 누르면 누군가 온다는 걸 아니까요. 내일 아침에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여기 같이 왔을까? 같이 텃밭 가꾸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체조했을까? 그랬으면 좋았겠다 싶다가도 또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영숙 씨도 있고, 다른 어르신들도 있고, 새 식구들이 생긴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 요양원 가기는 싫은데, 다른 방법을 모르겠다는 분요.
저도 그랬어요. 2년 전까지는요. 고령자 복지주택. 이런 게 있다는 거 저는 72에 우연히 알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진짜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했습니다. 저처럼 모르고 지나가는 분 없으셨으면 해서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시면 이 영상 보여주세요. 요양원만 답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 같은 사람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즘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엔 바쁜 줄 알았지만 이젠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랑이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는 아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멀어질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40년 만에 깨달은 진짜 사랑의 기록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부족하다는 말은 듣기 싫었고,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뒤처질까봐, 남들보다 못 살까봐, 그게 두려워서 저는 더 세게, 더 조급하게 몰아붙였던 겁니다. 아들이 국민학교 3학년이던 해 학교에서 미술대회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는 웃으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빨간 지붕집, 그리고 엄마와 아빠, 아들이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색칠도 삐뚤빼뚤하고 다시 그려와. 1등 해야지.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그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스케치북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밑이 시커먼 얼굴로 새 그림을 내밀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망했고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첫 번째 그림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셋이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림 속 웃음만큼 아이의 마음도 그랬을 텐데 그걸 제가 망가뜨렸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저희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애랑은 놀지 마. 공부 안 하는 애잖아. 학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PC방 같은 데는 절대 안 돼. 저는 아이의 하루를 계획표로 채워 넣었습니다. 학교, 학원, 숙제, 모든 시간에 엄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들은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그걸 사춘기니까 그렇지라며 넘겼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우리의 갈등은 거의 전쟁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깨우고 아침밥을 먹이면서 성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학원 끝나면 문제집, 친구 전화가 오면 저는 끊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전화를 받아?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가끔 크게 소리치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제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되받아쳤습니다.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크면 할 거야. 엄마 마음을.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표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대학 전공도 제 뜻대로 정했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만들던 아이였어요. 그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경영학과. 그게 안정적이야.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 뜻대로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입학식 날 캠퍼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아들은 성공할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는 줄었고 명절에도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같이 있어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제 욕심이었습니다. 나는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아이의 인생을 통제했습니다. 엄마니까라는 이유로 그 모든 걸 정당화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 번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첫 번째 그림을 칭찬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우와, 우리 아들 그림 참 예쁘다. 엄마는 이게 제일 좋은데 그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그때 음악 하고 싶다는 아들에게 한번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사이는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뒤늦게 그 표정이 떠오릅니다. 방문을 닫던 아이의 뒷모습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이제야 또렷하게 보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엄마가 중심인 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느라 늘 늦었고 집안의 모든 결정은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의 옷, 머리, 학원, 친구, 모든 걸 제가 정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고 엄마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그래, 수고했다 한마디 하고 신문을 펼치곤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이한테 관심이 없어? 숙제는 봐줘야지. 성적도 확인하고. 남편은 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잘하잖아. 그 말은 결국 모든 부담을 제게 떠넘기는 면허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더 완벽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국민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집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엔 성적표, 거실엔 문제집, 아들은 늘 의자에 앉아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놀이터에 나가는 걸 막았습니다. 시험 끝나고 놀아. 지금은 공부해야지. 남들 다 학원 다니는데 너만 빠질 수 없어. 그때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사춘기보다 먼저 찾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식탁에서도 차 안에서도 아들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어땠어? 응, 친구는 잘 지내? 몰라요. 짧은 대답,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더 다그쳤죠. 대답 좀 해. 왜 자꾸 피하니? 그때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상처라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애도 숨 좀 쉬게 해야지. 그러면 저는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고 결국 남편은 점점 더 말을 줄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는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화내기 전에 미리 눈치를 보는 법, 자기 의견을 말하기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법, 그걸 가르친 건 학교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어느 날 거실 한쪽에서 아들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수 지망생 인터뷰가 나오던 방송이었죠. 아들은 조용히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딴 건 그만 들어.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잖아. 그 말에 아들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식어버린 것처럼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다는 거요. 그 침묵이 그 아이의 마지막 저항이었는데 저는 그마저도 몰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엄마는 너 믿어. 그 말 속엔 내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아이의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 밖의 모든 걸 틀렸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 문을 닫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툭 하고 닫히던 그 소리. 그게 엄마, 그만해요라는 말이었는데 나는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저는 여전히 아들을 아이로 대했습니다. 등록금은 내가 내니까, 학원비는 내가 보태니까, 아직은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날 짐을 정리하던 아들이 말했죠.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해줘야 내가 편하지. 그날 저녁, 아들이 몰래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저는 괜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너 어디야? 밥은 먹었니?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말 뒤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또 너무 간섭했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은 잠깐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중간고사 기간이라며 연락이 없자 저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밤에는 라면 먹지 마, 속 버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20살이에요. 그 한마디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20살. 그래, 이젠 어른이지. 하지만 제 입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이라는 말은 늘 그랬습니다. 내가 통제할 때마다 그걸 감싸주는 변명 같은 단어였죠. 아들은 점점 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가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운해서 저는 또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휴대폰 좀 내려놔. 가족끼리 밥 먹는데 무례하잖아. 그때 아들이 고개를 들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이 뜨거워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걱정해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내가 없으면 아이가 흔들릴까봐 내 불안 때문에 그랬던 걸까? 언제부터였을까? 아이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느끼게 된 게, 아니, 어쩌면 아이를 나의 연장선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잘 되면 나도 잘 산 것 같았고, 그 아이가 힘들면 내 탓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섭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위험해. 엄마 말 들어. 그 말들이 다 사랑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 그건 아이의 인생을 관리하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게 한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세요? 그 말이 마치 거울 같았습니다. 그 속엔 제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아이의 성장보다 내 불안을 먼저 본 엄마, 사랑보다 통제를 앞세운 엄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통화는 더 줄었고 문자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자랐는데 나는 아직 그대로였다는 걸. 아이는 어른이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에 숨어 모든 걸 쥐고 있으려 했다는 걸. 그날 이후로 걱정돼서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젠 압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예쁘고 단정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참 싹싹했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데 벌써 결혼이라니 기쁨보다 서운함이 앞섰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 될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저는 웃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을 데려가겠구나.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죠. 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 다 컸네. 든든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책상 위엔 고등학교 때 쓰던 공책, 음악 잡지 한 권, 그리고 기타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방은 아직 제 마음속에서 우리 아들의 공간이었는데 이젠 며느리와 함께 사는 그 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잘 먹니? 몸은 괜찮아? 며느리 반찬은 좀 하니? 하지만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잠깐 나갔어요. 그래? 언제 들어오니? 금방이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은 것조차 나를 밀어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석 때는 우리 집 오는 거지?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친정 먼저 다녀오고요. 그 다음 날 찾아뵐게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으로는 그래, 알았다. 했지만 속에서는 불이 치밀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 말투, 인사하는 모습까지 모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면 저는 꼭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는 잘하냐? 집안일은 제대로 하니?
아들은 대답 대신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엄마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 말에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그때도 저는 아들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더니 애가 달라졌네. 며느리가 사이를 틀어놨구나. 그렇게 제 마음을 합리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화는 줄고 명절 인사도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해 설날 아들은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평범한 말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봄, 친한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임신했다며? 저번에 지나가다가 둘봤어. 손주 생겼다던데 축하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임신했다며? 왜 말 안 했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하면 다 잔소리부터 하잖아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그날따라 그렇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빼앗았어.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아들아, 엄마는 내가 여전히 그리워. 하지만 그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해 결국 모든 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한 엄마로서의 자리를 미워했던 거란 걸.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건데 그걸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주 돌잔치 소식을 들은 건 아들의 오랜 친구 엄마를 통해서였습니다. 며느리 돌잔치 했다며? 사진 봤는데 손주가 너무 예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돌잔치. 언제? 왜 나는 아무 소식도 못 들었을까?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엔 아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날짜가 거의 반년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아들 프로필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엔 돌잔치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 그리고 그들 곁에 며느리 부모님, 친구들, 풍선 장식 아래 웃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저와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확대했다 줄였다 반복했습니다. 손주가 케이크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이 이상하게도 저를 밀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 탓만 하지 마. 우리도 생각해봐야 해.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봐야 해.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불만 희미하게 켜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그동안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빼앗았어. 요즘은 효도라는 게 없어.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모든 말들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무겁게 들렸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들이 결국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새벽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주 돌잔치 사진 잘 봤다. 축하한다. 다음엔 우리도 함께 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라도 그 입장이었다면 나도 나 같은 엄마를 피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이제는 또 하나의 가정을 꾸렸는데 나는 여전히 엄마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 없이도 괜찮은 거야?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못하겠더군요. 식탁 위에 놓인 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국을 데워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그 말이 눈물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방에 남아있던 교복, 아이가 어릴 때 쓰던 컵,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두 먼지를 털어내며 조용히 닦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웃는 얼굴들 속에서 그때의 아들이 제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은 듯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건 그들이 날 잊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참 늦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때로 침묵보다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야 배웁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켜지 않았고 TV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부엌 창가로 햇살이 비치는데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그걸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하고 굳어있는 얼굴, 늘 지적하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나는 아이를 키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엄마가 더 잘 알아. 그 말들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지시와 명령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좋은 엄마였다고 믿었습니다. 헌신했고 희생했고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 기준대로만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세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믿어. 하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정한 길을 따라오면 믿겠다는 말이었죠. 거울 속에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모든 후회가 조용히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날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다. 펜 끝이 번지고 종이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나는 늘 화가 난 어른이었을 겁니다. 늘 옳은 척하고 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굴던 엄마.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모든 옳음이 아들에게는 두려움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인정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아이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젊은 날의 나, 그리고 상처받은 아들이 함께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알아. 너를 사랑했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걸. 그제서야 거울 속의 표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또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진 않을까? 그 생각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국민학교 때 썼던 학용품 상자 속에서 색이 바랜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귀 엄마 사랑해요. 그 한 줄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떻게 써야 할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늘 너를 사랑했단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던 것 같구나. 글자를 쓰면서 눈물이 번졌습니다. 글씨가 번져 몇 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을 들어주지 못했어. 늘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단다. 정작 부족했던 건 엄마였어.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직접 손으로 꿰매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거짓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지로 괜찮은 척을 했는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를 닫을 때 손끝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 편지라도 다 쓰면 좋겠다. 편지를 보내기 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주소를 쓰려다 괜히 또 부담을 줄까봐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묻더군요. 무슨 일 있어? 편지를 썼어. 보냈어? 아니, 그냥 써봤어.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썼잖아. 그게 시작이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도 썼잖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보다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편지를 조금씩 더 썼습니다. 어릴 적 기억, 함께 웃던 날, 첫 그림을 들고 오던 아이의 표정,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편지들을 한꺼번에 전해줄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읽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엔가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책상 위 조명을 켜고 또 한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에는 후회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조용히 멀리서 응원할게.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작은 종이에 한 줄씩 적습니다. 오늘은 잘 있었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 편지들이 쌓여 한 상자 가득해졌습니다. 언젠가 그 상자를 들고 아들 문 앞에 조용히 둘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 아이도 알겠죠. 엄마가 드디어 말보다 진심을 배웠다는 걸. 편지를 쓰고 난 뒤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보냈다기보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말을 조용히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작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엽니다. 예전에는 햇살이 거슬려 바로 커튼을 닫곤 했는데 요즘은 그 빛이 고맙습니다. 휴대폰을 켜면 아들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자를 보냅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은 조금 따뜻하더라. 건강하자. 아들아. 답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젠 기다림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보내는 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웃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냈어? 응, 답은 왔어? 아니. 그래도 괜찮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점점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크게 바꾸려 하면 더 멀어지고 작게 움직이면 천천히 가까워진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나는 집 앞 화단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펜지, 여름에는 봉선화, 가을엔 국화를 심었습니다. 꽃을 가꾸는 일은 마치 관계를 돌보는 일과 닮아 있었습니다. 물을 너무 주면 시들고 너무 외면해도 마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요즘 내 하루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자함의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저도 잘 있어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하고 있어. 천천히 기다릴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작게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완벽한 엄마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봄날의 저녁, 부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합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인사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문자를 한 줄 보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젠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한 줄이 내 하루를 충분히 빛나게 하니까요.